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맨체스터 하면 피터 씨처럼 축구를 떠올리죠. 그쵸. 특히 우리는 박지성 선수가 있어서 한때 네. 새벽마다 또 맨체스터를 보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거 영국 사람들은 맨체스터를 코트노폴리스, 코튼, 면화, 그리고 폴리스, 도시 합쳐서 면의 도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면이 유명하구나. 네, 18세기 유럽의 여러 강대국을 제치고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영국이 주력했던 산업의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유럽은 13세기부터 양털을 원료로 한 모직물을 옷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국은 공유지, 초원 같은 경작 가능한 토지를 개인 소유 농장에 통합해서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이거를 울타리를 둘러친다 해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죠. 아마 교과서에서 맞아요. 어쩌면 교과서에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1차 운동, 2차 운동 이렇게 맞습니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울타리로 둘러싼 대규모 토지가 생기면서 양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상황이 영국에선 생겨났죠. 이후 자연스럽게 양털로 천을 만들어 팔면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영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말 동인도 회사, 우리 강에서 많이 나오는 그 회사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장인들이 면직물을 만들어 왔고 아주 품질도 좋았죠. 그 질 좋은 인도의 면이 유럽에 수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면은 모직물보다 가볍고 부드럽고 세탁하기도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했죠. 인도는 약간 날씨가 온난하고 건조해서 면화 재배하기 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면을 너무 재배했고 이제 나온 면화를 영국도 그렇고 미국 이쪽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여기 귀족이나 왕제 그런 집안에서 옷을 많이 사가기 때문에 면직물 시장에서 인도가 1위였다고 그리고 인도의 대부분 돈이 거의 다 이제 면직물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인도산 면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고 영국이 자랑하던 모직물을 찾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협을 느낀 영국의 양모 생산업자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었겠죠. 그래서 인도산 면제품 수입하지 말고 사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의회에 계속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모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721년에 영국 의회는 대부분의 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면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1736년 면직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자유를 허용하는 맨체스터 법을 통과시키며 면직물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모직물이 아니라 면을 수출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럼 면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뭐 인도한테 배운 거예요? 당시 영국은 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데 손으로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았죠. 그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이 생산을 이렇게 하니까 상품의 질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 생산의 필요를 느낀 이때부터 이제 기술 혁신이 차례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1764년 영국의 하그리브스라는 목수가 방적기를 만들고 이거에 자기 아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제니 방적기라는 건데요. 제니 방적기는 한 번에 8가닥의 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68년엔 수력을 이용하는 수력 방적기가 등장을 했고 (1779년엔) 제니 방적기 그리고 수력을 이용하는 수력 방적기의 장점을 합친 뮬 방적기가 개발이 됩니다.
이때 이보다 더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생산성이 높아진 방적기에 새로운 동력을 연결시켜서 면사의 진정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누굴까? 이 사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모차르트 아니에요? 저는 베토벤이라 생각했는데 아 베토벤. 베토벤인가? 이름을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제임스 와트죠. 아, 와트.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맞아요. 증기기관 하면 딱 제임스 와트 생각나요. 네, 제임스 와트는 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아, 사실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초에 토마스 뉴커먼이 만든 증기기관도 꽤 유명했죠. 이후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더 이상 사람이나 자연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이걸 결합하는 개선을 합니다.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사실 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후 증기기관은 탄광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천재네. 저게 뭐 기초 기술인 거네요. 그쵸. 증기기관을 장착한 방적기는 이전과 어떻게 달랐을까?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손으로 하죠? 이전에는 사람이 물레를 돌려서 돌려가면서. 실을 뽑았습니다. 우와. 엄청 빠르겠다 이거. 야, 이게 수력인가요?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발전하고 증기기관이라는 동력을 얻으면서 생산 속도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죠. 어마어마하게. 와. 갑자기 엄청난 실이 나오겠는데요? 네, 하늘에 봐도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100파운드, 약 45kg 정도의 면을 가공한다면 실을 뽑기 위해서 물레를 돌렸던 인도 장인들은 약 5만 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5만 시간. 뮬 방적기가 이걸 2,000시간 정도로 줄입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하루 만에? 많이 왔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200시간? 조금 네, 조금 다운 하면은 업다운인가요 이거?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볼까요? 80시간. 업, 150시간, 다운, 120시간, 업, 130시간, 업, 140시간, 다운. 135, 네, 135. 네, 민기 씨 정답입니다. 자. 와, 정말. 아. 가쁜 업다운데.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퀴즈가 되고. 네. 그러니까 5만 시간짜리가 135시간까지 네. 줄어든 거예요. 와. 인력에 비해서는 370배, 수력에 비해서는 증기기관이 15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죠. 이렇게 기계와 동력의 발전으로 공장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집 같은 데 직공들을 모아놓고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이 주된 생산 형태였죠. 이런 곳에서는 이런 큰 기계, 대규모 동력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대규모 작업장에 증기기관을 장착한 공장 덕분에 대량 생산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완성된 물건을 소비자가 있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킬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차가 어, 필요했겠죠. 철도. 그땐 차 아, 없겠죠? 그래 철도구나. 네, 정말 이제는 뭐 너무 척척 대답을 잘해주시는데요. 손쉽게 먼 지역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겠죠. 와트의 증기기관은 교통 발전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증기기관차입니다. 19세기 초부터 증기기관차가 등장했지만 레일이 기관차의 무게를 못 견뎌서 깨지거나 아니면 증기차가 폭발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기기관차는 안전하지 못하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편견도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아까 우리가 본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면을 수출하기에 항구 도시인 리버풀까지 약 50km 정도에 이르는 철도가 개설이 됩니다. 야. 영국의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두 지역 사이에 첫 기차 운행이 시작되자 철도 회사는 이를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당시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도시 뒷골목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계층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요, 1880년대 부유한 사람들이 런던 슬럼가를 방문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구경하는 걸 이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슬럼가 관광은 큰 사업이 돼서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버스를 빌려서 이스트엔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슬럼인 버스, 즉 슬럼 관광버스라고 이 사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류층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빈곤과 궁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는 호기심과 오락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자선행위를 하려고 슬럼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는 도시 발달의 어두운 측면, 즉 양계층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괴리된 삶을 살았던 산업혁명 당시의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럼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의 매춘부 수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스트엔드 같은 빈민가에는 12세 이하의 소녀들이 매춘도 했죠. 이들은 폭력적인 포조들에 의해서 강제로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더 심각한 건 당시 이런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그렇죠. 뮤지컬도 있고 뭐 영화,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범죄 모티프를 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잭 더 리퍼라고 해서. 슬럼가였던 이스트엔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그 배경이고요. 그 거리에서 매춘부가 칼로 그렇게 난도질 당했는데 한 5건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잭 더 리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와, 그 시대구나 이게. 예, 하고 누군지도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민가 연쇄살인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스트엔드 같은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이야. 슬럼가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 환경 문제? 네, 환경 문제. 요즘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많은 공장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석탄은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오염물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공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횃불로 마차와 사람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뭐 걸어 다닐 수도 없겠네요. 아니, 얼마나 심했던 거야. 당시 정말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던 대도시는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873년 런던은 사람들이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노란색 안개가 일주일을 그렇게 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공식 보고된 것만 268명이 사망했고요. 1879년에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이나 오염물질이 섞인 안개가 런던을 뒤덮기도 했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가 있어요. 그 약간 진화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진화요? 그 나방 종이 있어요. 근데 그 나방이 이제 공장 생기고 그 석탄 가루하고 숯가루 때문에 나무가 회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나방이 저기 있으면 금방 새들이 찾아서 먹으니까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화됐어요. 하고 그 이름도 되게 재밌게 페퍼, 그 후추처럼 생겼으니까 후추 나방으로 불려요. 예. 심각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또 오랫동안 먼지가 많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엔 제2의 패스트라고 불리는 결핵이 창궐했습니다. 와, 결핵. 그래. 185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4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 절반이 결핵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결핵. 그런데 빈민가 노동자들을 위협했던 건 스모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폐기물 처리랑 하수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났던 것이죠. 썩은 동물, 부패한 음식, 그리고 공장의 유독성 원료들이 그대로 템즈강에 버려졌습니다. 이 간염된 물 공급으로 인해서 슬럼가였던 화이트채플에서 장티푸스가 창궐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까지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빈민가 사람들의 사망률이 당시 엄청 높아집니다. 누구도 이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망자가 너무 많아 죽은 후에 묻힐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832년에 영국 랭커셔주에서 보건당국이 이렇게 발표한 공고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피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Cholera. Being so full, no one who has died of the cholera will be permitted to be buried after Sunday next in either the burial grounds of St. Thomas's or St. Edmund's in this town. All persons who die from cholera must for the future be buried in the churchyard at Netherton. 요약하자면 콜레라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 더들리엔 더 묻을 곳이 없으니까 일요일부터는 다른 마을에 가서 묻어라 라는 내용의 공고문이죠. 이런 공고문이 나올 정도로 콜레라 사망자가 정말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됐던 사람들이 도시까지 왔는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쩌면 죽어서까지 더 편히 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 못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를 뭐 좀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네, 노동 착취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관념이 아직은 약했죠. 그런 시대였던 만큼 문제를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818년 맨체스터의 한 면직물 공장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2월 13일 밤이었는데요. 이때 공장에는 18세 이하 소녀가 22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어른까지 포함해서 26명의 노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소년 하나가 지하실에서 촛불 들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섬유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이 불을 발견한 소녀가 감독관한테 얘기했는데 감독관이 빨리 그냥 들어와서 일이나 하라고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 납니다. 나중에 감독관을 포함한 몇 명은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불이 나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지붕이 붕괴돼서요. 결국 17명의 소녀가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와, 다 죽네. 이 사건은 영국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설적으로 일조합니다. 이 비극으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고 9일이 지나서 로버트 필이라는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정치가가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끌고 결국 1819년 영국 국회에서 면 공장에서 노동 환경을 법으로 통제하는 공장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때 공장법의 주요 내용은 9살 이하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어린이 고용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였는데요. 최초로 아동 노동을 제한하려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장법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공장주들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833년에 공장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 번째,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작업 금지,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금지. 두 번째, 9살 미만 아동 고용 금지. 세 번째, 13세 미만 어린이의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금지. 이 공장법으로 아이들은 노동 착취의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삶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삭감이나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파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42년에 영국 탄광지대와 면공업지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요. 1853년 여름에는 섬유공업이 발달한 랭커셔에서 직조공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개월간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파업이 있었는데 결국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같은 문제에 단체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 계급이 성장하고 우리 노동자구나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된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서유럽 곳곳에서 노동자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영국도 1900년에 지금 이제 집권도 하기도 하죠. 노동당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 노동당이 그때 생긴 거였네요. 네. 이런 정당들은 노동 환경과 슬럼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환경이 실제로 좋아지기까지는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었을까요? 인류 사회를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시킨 점. 지주와 농민이라는 오랜 사회 구조가 산업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로 변화한 점. 또한 인간이 기계의 힘을 사용해 생산량이 전례 없이 향상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산업혁명의 밝은 면 뒤에는 노동 착취와 아동 노동 문제, 열악한 거주 환경과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점차 개선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해결 안 된 채 남아있기도 하죠. 산업혁명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이 여전히 현대적인 이슈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 발달로 직업을 잃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계층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점에서는 200년 전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 그때도 어두운 면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었듯이 지금의 우리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